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이 정부의 예산 지출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 조정 시 재정은 2010년 이후 증가하지 않았으며 지출은 11년 동안 정체되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기가 이제 연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노하우를 약간 이야기를 뭐 주변 사람들 좀 들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은 총재가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위험을 우려해서 테이퍼링 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요. 자, 모기디 담보증권이 매입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연준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분기 GDP 잠정치가 6.6%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나왔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또 재미난 것은 거주형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점이 여전히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주거형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자수도 예상치에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질병의 이전 수준의 20만 명대까지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 50명대로 하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까지 지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요. 89.97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PCE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등락을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좀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금의 가격 추이도 1898.5달러로 원스당 이 정도로 마감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최근 상승세 지속에 따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온수당 1,900달러를 하회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연준과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져 있는 소식을 주말을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을 또 보게 되면요. 채널 리시스에서 한국의 암호화폐 불법 자금 규모가 4,5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 규모에 비하면 불법 자금률이 1.6% 남짓을 낮은 편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불법 자금이나 탈세 자금이 꽤 크다라고 또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 10%가 누군가한테는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작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는 좀 작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 10%에 대한 5만 원권은 왜 보이지가 않을까요? 아무튼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전체 파이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그런 기타 주변 국가들 대비를 보게 되면 좀 그런 큰 편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나 또 기타 또 뭐 중국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위조 지폐나 그리고 그만큼 화폐에 대한 의존율이 꽤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이화폐에 대한 의존율이 꽤 높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어, 종이화폐가 추적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가장 심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SEC 피델리티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ETF 검토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있고요. 아마 6월에서 6월달께 반려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피델리티는 아직 날짜를 확정을 짓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중에는 아마
아무래도 하반기에 거의 끝자락 정도 때에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코인 스테이킹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은행에는 뭐 은행 직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인건비 비중을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의 인건비 비중이 10% 이상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회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래서 10%가 좀 넘어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인력에 따른 구조조정을 아주 심하게 주거나 희망퇴직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또 피라미드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 유치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따른 알고리즘은 잘 짜 놓고 그런 형태로 이 인간이 거의 개입하는 비가 상대적 지금에 있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대비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으로 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차세대 왜 자꾸 디파이 쪽에 기존 금융권들이 왜 들어오려고 할 것이냐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트리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수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고서 대형 투자자 지난주 7.7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더 블록은 헤지펀드와 자산 운용사들이 3만에서 3만 5천 달러 대비해서 저점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저점에 7만 개에 따른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고 해도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겠구나. 오히려 여기가 좀 더 다져지겠구나. 라고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유명 체인점 체인 비트코인, 도지, 이더, 라이트코인을 결제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유명 편의점은 체인 시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상원이 암호화폐 법적 프레임워크 확립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 주지사의 서명 대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텍사스 쪽 주지사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 신탁 자산 보유량이 보게 되면 링크 쪽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즉 링크의 오라클 쪽이 디파이 쪽에 오라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 쪽에 관련된 생태계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증가 추이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세청 암호화폐 TF 신설했다. 탈세 대응 및 과세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보게 되면 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되게 웃기죠. 예. 그래서 TF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속 조직으로 과세 방안 연구 용역과 현장 조사 인력이 교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에서 우리에 따른 목소리를 계속 내주어야지만 또 우리의 권리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가산자산 관리 감독 금융위가 맡았다.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하겠다. 금융위 은성수 씨 우리가 제대로 타겟을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위에 대한 생각은 뭐 기존대로 계속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나와져 있냐.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져 있고 기타 소득은 20% 그리고 나머지 분류가세에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린다고 하면
필요할 자금은 빼서 쓰되 나머지에 대한 자금은 이제 과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는 이 돈은 거의 빼지 않는다 형태로 운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뺄 돈, 올해 수익이 났던 부분은 거의 다 수익으로 다 빼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내년에 과세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어느 정도 또 하락기가 분명히 한 번은 오긴 올 건데 아마 테이퍼링 시점이 또 내년이고 과세 시점도 내년이고 하니까 뭐 덩달아서 어느 정도 시점에 뭐 한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는 대부분 이 김프가 그 시점에 되면 좀 없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일정 자금을 다 빼는 건 아니고 빼놨다가 이제 1월 1일 이후부터는 넣어놔서 그 돈 자체를 해외 거래소로 다시 이전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디파이를 하든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놔뒀다가 시장 침체기에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놔뒀다가 어느 정도 조금 6개월이나 1년 뒤에 로그인은 뭐 혹시나 모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고 그 침체기가 왔었을 때 한 8개월, 9개월, 뭐 10개월 정도는 좀 지났다가 매수를 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돈은 거의 빼지 않는 거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거의 빼지 않는 형태로 돌리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야 그럼 빼지 않고 그 돈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코인, 다나리 페이코인도 있고 테라코인도 있죠. 이쪽은 무엇입니까? 결제형 코인입니다. 근데 이쪽에 정부가 상당히 게을러서 우리한테 받는 수혜도 꽤 있어요. 왜냐면 결제형 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져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부가가치세든 무슨 세든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져 있죠. 시행령에도 결제를 했었을 때에 따른 그런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특정 뭐 내가 좀 과자를 먹고 싶거나 무슨 뭐 어디에 편의점에 가서 좀 결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 또 혜택을 주고 있는 거기에다가 일부 코인을 몇 개를 사서 결제를 해서 쓰면 되는 거고 또는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되면 또 비트코인과 또 결제되어져 있는 그 호텔 쪽을 또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명 편의점 체인 앞으로 뭐 테라나 뭐 페이코인은 점점점 더 가맹점 추이를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빼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다 있다가 조금씩 빼서 교환하고 교환해서 결제하고 그런 형태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현재까지 남았던 있는 법령을 보게 되면 법정 화폐로 출금을 했던 시점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놔뒀을 때는 세금 추징에 대한 일단 언급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개정이 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일단 빠져져 있기 때문에 저라면 나머지 올해 수익률 부분은 챙겨 먹되 다 빼놓고 그 뒤에 시행령이 도입이 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을 시킨 형태에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록을 남긴 시점으로 해외 거래소에다가 보내놓은 뒤에 그 보내놓은 형태에서 거기에서 뭐 금리 뭐 디파이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코인을 뭐 단타를 하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놔둔 뒤에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서도 약간 특화되어져 있는 결제 코인으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OCC 쪽에서 이미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금융권들이 또 제휴를 맺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 방안을 더 많이 확대를 시킬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고 해당에 있는 질병에 있는 이 부분만 좀 제거가 된다고 하면 여행에 최적화된 코인의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또 침체기 때에 따른 형태로는
결제로 쓰기에는 매우 괜찮긴 합니다. 시장이 호황기 때는 잘 안 사용해요. 왜? 누구나 팔려고 하지 않죠.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니면 애초에 나는 그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계속 들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 지갑을 사놓고 그냥 이거 그대로 묶어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또 운영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가산자산 불법 단속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예정대로 9월 달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새롭게 나왔던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가산자산 예전대로 올해 소득은 세금을 안 내고 투자자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요. 정부 거래소 코인 금지한다. 특근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도 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중소형 코인들이 거래소 코인으로 장난을 많이 쳤죠. 그래서 그것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 시정운행과 CBDC 테스트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운상수 씨가 역시 20만을 넘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선회하는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의미였다. 개소리 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가 딱 목소리만 들어도 전 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응선수 신고 마친 거래소 거래하면 투자자금 보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고된 거래소가 4곳밖에 없죠. 예. 그 4곳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은 반쪽짜리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세와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스피드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탈세나 이런 거는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각 규제 부처에서 그러니까 관계 부처에서 그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실적을 많이 올릴 만큼 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게. 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했냐? 2020년도 때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경찰도 왜 야 비트코인 어디 있냐? 비트코인만 찾자. 이렇게 얘기 나왔던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21년도 CNBC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파괴적 혁신기업 50개가 리플과 로빈후드가 들어가져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자, 보니까 서비스 업체인 플러터 웨이브 투자자가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로빈후드 앱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로빈후드는 올해 1위였으며 플러터 웨이브는 21위, 리플은 38위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이다 소식인데요. 우로보로스에 대한 활성화되는 에이다라고 해서 혼잡한 네트워크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우로보로스의 지분증명 합의 프로토콜이다.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프로토콜을 비교를 했었을 때 우로보로스는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며 이것은 소규모 국가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정집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우로보로스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처리에 훨씬 낮은 수수료만 사용하게 되며 에이다 원장에 내재된 회계 모델은 네이티브 토큰을 지원하므로 에이다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들의 추적 이전, 소유권 처리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ADA 원장에서만 처리한다는 의미이며,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을 주주하고 존속하려면 표준 컨트랙트 유형을 수동으로 지정하고 수정해야 하지만 ADA 논리 프로세스가 내장이 되어져 있으며 오류나 취약성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ADA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텔라의 한 해는 2021년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스텔라가 리플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스텔라를 질타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 제도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보니까 스텔라가 또 보면 또 사업이 되게 기가 막히게 또 되어져 있기도 해요. 한번 그 스토리텔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최소 몇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3위에 랭크를 했고 실사용 성금 트랜잭션 발생에도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다. 3월 비자와 기술적인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와 개발 중이며 독일 은행과 세계 최초 정식 은행을 보증하는 스텔라 기반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ETN에 스텔라를 시작을 했으며 독일의 암호화폐 펀드 승인을 조만간에 예정을 밟고 있는 실정이다. USDC, 이더리움 외에 알고랜드, 솔라나, 스텔라 블록체인을 채택을 하기도 했으며 뭐 여러가지 내용이니까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6월 1일날 프로토콜 17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앨런 머스크의 부계정에 스텔라 송금 실험 트윗을 올린 적도 있었다. 기술적인 유망 코인의 1순위로 스텔라를 꼽은 적이 있었는데 앨런이 과연 바보였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또 써놨네요. 이분이 돈에는 우연이 없다. 현존에는 코인 중에 가장 준비가 잘 된 코인은 스텔라 루벤이다. NFT, 스마트 컨트랙,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 수많은 코인 중에 IMF에서 왜 스텔라를 연설을 할까? 다보스에서는 왜 스텔라가 기고분에 올릴 수 있었을까? 서클, 코인베이스, USDC, 트랜잭션 수, 안정성, 환물 기능, 지불카드 예정의 스텔라 페이백, 누가 알겠는가? 코인베이스에서 스텔라 루멘이 BNB 위치를 차지할지, 더 나아가 비트코인 위치를 차지할지, 약간 요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도 뭐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대책, 미국 백악관도 움직였다. 재무부 이달 초 암호화폐 관련 보고 개인 투자자 보호 필요 공감, 위험 요인 다각으로 검토하고 거래는 지속으로 예상을 하며 개인 레버리지 투자 위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 너 투자를 할 때 그런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태계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재무부, 연방, 증권위원회, 소비자금융보호국 다 맞춰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이 됐고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시장 건들 생각 없다. 근데 연준도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금융관계부처들에 대한 생각은 동일해요. 그냥 시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사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문제가 있었거나 뭐 그런 거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시장 생태계를 좀 존중을 한다라는 거죠. 괜히 개입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단체가 언론 탄압에 맞서서 NFT를 출시를 하겠다. 러시아 반정부 언론의 후원독으로 되어져 있는데 NFT를 이런 형태로 쓰면 저는 글쎄요. 저는 좀 그렇다라고 봅니다. 웬만하면 또 꼭 이상하게 또 이렇게 또 발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생태계가 자리 잡히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쓰이면 안 좋아하겠죠. 좀 시장이 더 커지고 안정화가 되고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건데 좀 우려감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없앨 수 있다. 곧 규제 당국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에 더 우호적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일론 머스크와 중국의 광범위한 시어터 배출과 비트코인 채굴이 직접적인 차지를 하면서 관심이 중단이 됐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도움으로 앨런 머스크의 디지털 갤럭시를 포함한 CEO들의 회의를 가졌으며 채굴자들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명해질 용의가 있으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라고 공유를 했는데 이미 상장된 채굴 회사들은 다 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야, 중국에 있는 애들에서 특히 중국의 중소 채굴 업체들은 대부분 야, 우리 쪽으로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구로다 총재도 비트코인에 대한 호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높다. 이건 2017년 때도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리고 중앙은행 부총재, JP모건 CEO 다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캐시우는 누나는 뭐 실적과 가능성과 미래를 같이 보고 있는 성장성 형태를 좀 더 높게 보는 거니까 사람과 그리고 본인의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리 보는 관점은 있겠죠.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투자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새 좀 나오는 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블랙록이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거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블랙록은 애초부터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연구를 하기도 했고 해당 TF팀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대부분 다 연구는 끝냈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를 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검토하겠다. 뭘 해보겠다. 항상 테스트를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개는 그러니까 대놓고 그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우회해서 추정을 했다라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레리 핑크 CEO도 암호화폐 인프라와 규제 환경 검토 중 비트코인은 돈 세탁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CBDC가 커지게 되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또 30분짜리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금융 실명제를 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날 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금융거래를 할 때 발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뭐 그나마 지금에 있는 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계좌들이 좀 대거 많이 없어졌던 이유도 요 시점 이후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모든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었을까요? 야, 우리 이 날짜에 하겠어요 라고 미리 공표를 해놨죠.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뭐, 이제 우리 돈 다 뺏기겠네. 우리 뭐, 확인 안 됐던 부분은 다 그거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돌려놓겠죠. 어디로 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로 네, 뭐 이런 원자재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뭐 주식을 미리 뭐 사놓거나 그렇게 다 해놓겠죠. 금융 실명제 하기 전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언제 있냐? 금융 실명제 강화에 따른 또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금거래소를 또 수용을 하면서
2010년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도 초반인가? 기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시점에서 또 금도 실명제 형태로 또 매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야 네가 얘기했던 금반지는 뭐 신고 안 하던데 요거 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 원래 바 살 때는 개인 정보를 제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 바뀌었죠. 그러면 실명 전에 샀던 사람과 후에 샀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샀던 사람은 필요가 없었죠. 누가 샀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 전에 있던 사람은 깨끗하게 샀을까요? 깨끗하지 않게 샀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CBDC가 그렇게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투명한 부분이 아닌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막대한 자본이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부동산 안 되죠. 금도 대부분 이제 이런 실명제를 강화하기 때 해놨습니다. MMT 전략으로 인해서 FATF 쪽을 조금 많이 힘을 더 많이 실어주면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G7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더 많이 풀었으니까 탈세 자금 같은 거 잘 좀 추리자라고 해서 이미 쎄쎄쎄 짝짝꿍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의 막대한 자금은 일부 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다 어디로 흡수할 수 있는 쪽이 어디겠어요? 실으나 좋거나 비트코인 시장으로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성이 조금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놔둬도 아직은 법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CBDC로 전환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은 이제 CBDC로 나오는 순간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호텔을 묵었고 어디 교통을 했고 그게 다 나옵니다. 내가 어떤 걸 샀고 다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든 매개체들과 다 그게 서비스와 또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느 시간대에 했는지 다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재산을 꼭 은닉할 수 있는 시즌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가 한 국가라도 도입이 완료가 돼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그냥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미 그렇게 타이트하게 다 강화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든 좋든 간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예, 싫든 좋든 간에. 그냥 간다라고 해도 이 돈 자체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반 통이 나도 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돈이 걸리는 순간 내 명예,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질이 깜빵으로 남은 여생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중국의 그 시 그리고 러시아의 그 푸 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지 않는 돈들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의 공무원 집에서 46조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은닉재산이 발견이 됐다. 2019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나왔으면 나머지에 있는 그런 중국 공무원들, 물론 이제 부패를 다 저질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부에 국한된 상위 공무원들만 이 정도의 재산을 모았겠죠. 나머지 뭐 말단까지 다 헤쳐먹진 않을 거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 상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 부패 공무원들은 과연 금을 저대로 내버려 둘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겠죠. 근데 저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좀 유용할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은 또 금 자체적으로 또 팔 때도 이게 너무 오래된 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금은방에서 추적으로 그냥 자진 내서 또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를 해요. 잠깐만요, 고객님 하고 뒤에 가서 전화해서 또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약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와서 금을 팔기 시작을 하면 의심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좀 다르죠. 결제형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제형도 있고, 쓸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직은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시장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규제가 다 들어오기 전 때까지는 아직은 이 자금이 그 다음에 규제가 딱 성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돈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머물러져 있는 돈도 자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인명석 코인도 있기 때문에 인명석 코인으로 결제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